밤사이 내린 기록적 폭우로 경북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문경의 피해가 큰데 추가 산사태 우려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의 한 지하차도가 인근 강물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1명이 숨지고 9명을 구조했지만 버스 등 차량 19대가 고립돼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일도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대 300mm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명구조에 군부대 동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지역을 둘러본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와 충청 지역 곳곳에 며칠 동안 5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 집을 덮치고 강이 범람하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천변이나 산이 무너질 수 있는 곳에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명피해 상황을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긴 도로 위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뒤집어진 차는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아예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많은 물과 흙더미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 한 채는 반쯤 부서졌고 나머지 한 채는 형체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 2명은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됐습니다. 저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죠. 저 후에 한 분은 뭐 컨테이너 살았다 그랬는데 그분은 뭐 컨테이너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에는 하루 새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소방본부에 집계됐습니다. 또 영주와 봉화, 문경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명은 찾았는데 심폐소생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3명은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 도로가 끊기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위험으로 현장 접근이 통제된 곳도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길을 열어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예천 등 경북 지역에 중앙119 구조본부 전대원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경북 문경 지역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가 여러 명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진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문경시 수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종자가 집중된 문경과 예천 곳곳의 도로는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당국, 구조대원들의 현장 접근이 더디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9명과 장비 149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오후 3시쯤 어렵게 예천군 효자면 백성마을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시간 만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경북 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는 9명으로 모두 예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밤에 야간 수색을 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육군 54단 장병 130여 명은 흙더미 제거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예천군 용문면과 감천면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경북 문경 수평마을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번엔 충북 오송 지역의 피해와 구조 상황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이 자동차 19대가 고립됐는데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군부대까지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주재영 기자.
네,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비에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하천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지금까지 10명을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 1명은 숨졌고 8명은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에 설치된 외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9대의 차량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가운데에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으로 오가는 급행버스도 포함됐는데 구조된 승객은 함께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협력해 수중 드론과 보트를 띄워 지하차도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동원령을 내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구조자원과 인력을 사고 현장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방류량보다 많은 장맛비가 유입되면서 한때 충북 괴산댐이 흘러넘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어난 하천에 저지대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댐 붕괴와 하천 범람 우려에 괴산과 충주 등 댐 하류 주민 8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댐 수문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충북 괴산댐은 오늘 새벽 댐 윗부분으로 물이 넘쳤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 최대 방류량인 초당 2,700톤보다 많은 비가 상류에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괴산과 충주 등 하류 8개 시군 주민 8천여 명이 고지대 등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교량 위로 물이 넘고 댐으로 물이 넘쳐갖고 한 3시간 정도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댐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댐 수위가 9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이 범람했습니다. 댐 방류로 하류 하천이 불어나면서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고 이렇게 일부 마을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하류 목도교 수위는 8m까지 오르며 지난 2017년 최대 홍수위 기록이었던 6.68m를 넘어섰습니다. 괴산과 충주에선 집과 도로, 농가 밭이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생전에 지금 처음 이렇게 겪어보거든요. 물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마을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와갖고 집안 침수까지 되는 줄은 몰랐는데. 충북 등 전국에는 내일까지 200mm의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25곳에 대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호강이 범람한 충북 청주와 금강이 흐르는 충남 공주는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불어난 물에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이 고립돼 소방이 구조 작업을 펼쳤고 저지대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릅니다. 땅에 도착한 대원들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안고 구급차에 태웁니다. 금강 수위가 높아져 배수가 되지 않자 요양원을 비롯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요양원에는 입소자 50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거동도 불편해 자칫 물이 더 차오르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가 좌우로 지금 다 침수가 돼갖고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해갖고 저희가 충남 인근에 있는 보트 5대를 재민천에 물이 많이 역류되고 있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짐만 챙겨 서둘러 발길을 옮깁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남 공주 재민천이 넘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주에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옥룡동 등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고 금강교와 백제대교 등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밤새 그냥 무지하게 세차가 왔어요. 그리고 앞에도 지금 하수구로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범람 상태예요. 성인 무릎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자동차도 반쯤 잠겼습니다. 10차선 도로도 큰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충북 청주 미호강이 넘치면서 오송읍 저지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5시부터 비가 많이 오더니 한 30분 내로 이쪽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충남 공주에는 오늘 하루에만 300mm,
충북 청주는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TV조선 김대로입니다. 지반이 약해진 고속도로 비탈면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장맛비로 고속도로나 국도 비탈면의 붕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지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량 뼈대가 앙상이 남았고 문짝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도로 인근 비탈면에서 흙더미와 바위가 쏟아져 내린 건 오늘 새벽 5시 반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한 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산사태로 소나물이 내려와서 이 도로까지 넘쳤나 봐요. 고립에 위험이 있어서 조치 좀 해달라는 신고로. 소방당국은 충북 오창 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한 채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을 구조했지만 운전자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와 낙석 사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에는 구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출동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오전 8시쯤엔 충주 중부내륙 고속도로 매현터널 주변에서 흙더미가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다쳤고 주변 도로는 4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낙석 사고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쏟아지는 폭우로 농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에 잠긴 축사에서 소가 떠 내려가는가 하면 소 먹이를 주러 가던 한 주민은 급류에 휩쓸려서 숨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소 한 마리가 흙탕물에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둥둥 떠다닙니다. 마을 주민이 장대로 물을 내리치며 소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낮 2시 충남 청양 치성천 인근 둑이 터지면서 인근 축사가 물에 잠기고 소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지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저희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오늘 아침 8시 반쯤엔 강원도 원주에서 60대 마을 주민이 소 먹이를 주기 위해 직접 로프를 메고 급류를 건너려다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구조대원이 몸을 숙인 채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는 농수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익산시 웅포면의 한 마을 농수로에서 60대 마을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수로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쪽에서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당국은 집중호우에 농수로 작업을 하러 나왔다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흙탕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찼습니다. 구조대원이 구명줄에 의지해 마을 주민을 구조합니다. 구조해가지고 구급대원 담요 좀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전북 익산에선 어제 오후 4시 반쯤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일가족 4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불어난 물로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고립된 마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어젯밤부터 이틀째 발이 묶여 있고 경북 문경에서는 굴삭기를 타고 탈출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강물이 도로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섬진강댐이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면서 전북 순창군 회룡마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틀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나올 길이 없거든요. 거의 한 15가구 정도 있으시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좀 그렇게 밤사이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계속될 전망이라 소방당국은 고립되는 마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필수가 필요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지원하려고. 경북 문경도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곳곳이 끊어졌습니다. 국도 한 개 차선이 폭우를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고장난 차량들은 토사에 깔린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며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헬기라도 해가지고 사람 좀 구해달라고 통사지에서 그렇게로 포크리 와가지고 포크리 타고 왔어요. 소방당국은 고립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철길도 막혔습니다. 쏟아진 토사에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반 열차는 전 구간이, KTX는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비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먼저 확인하고 출발해야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대합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열차 시간표를 알려주는 전광판엔 운행 지연과 취소를 알리는 문구가 빼곡합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열차용의 분량에 들어 죄송합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 매포터널 부근을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 유입된 토사 영향으로 탈선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일반 열차 운행이 멈추고 KTX와 SRT도 운행은 하지만 지연이 속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KTX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아직도 타는 곳도 안 나오고 인포메이션을 여쭤봤는데도 좀 닥쳐야지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분 정도 지연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또 나이도 있으시니까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코레일은 선로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내일까지 모든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되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 열차 상황을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 반환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큰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며칠 동안 내린 폭우 때문에 주택가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물을 머금은 흙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주변 배수로와 축대 균열 여부를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고 집을 받치는 흙더미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주택가에서 집을 둘러싸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구구구구 소리 나고 바로 그냥 나갔더니 그냥 무너져 있어요. 인근 10가구 주민 23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축대 곳곳에는 균열이 생겼고 비가 내리면서 축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서대문구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져 46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땅이 빗물을 흡수했고 무거워진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축대와 옹벽이 그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균열과 배수로를 점검해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수로가 정비가 잘 되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 물은 고스란히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17일까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대와 옹벽,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지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하루 비가 소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팔당댐은 여전히 수위가 높아 수문 10개를 열어서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로는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팔당댐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죠. 정은아 기자, 지금 어느 정도 방류하고 있는 겁니까? 네, 팔당댐에서 뿌더져 나오는 물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은 수문 15개 중 13곳을 개방하고 초당 12,000톤 이상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아직 댐 수위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충주댐이 초당 6,000톤을 방류하는 등 한강수계 15개 댐이 수문을 연 상태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로 주요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통행이 재개됐던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다시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과 하남 방향 가양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남단도 오후 5시 이후부터 통제됐습니다. 개화 육관문과 당산나들목 육관문도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도 완전히 잠겨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주댐에서 방류된 물이 팔당댐까지 오는 데는 1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충북 지역에 비가 잦아들어도 팔당댐 방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월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팔당댐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장마 전선은 충청과 호남 지역에 사흘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전북 지역 16곳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섬진강댐에 나가 있는 박건우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길 반복하면서 전북 임실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섬진강 일대는 하류로 계속 물을 내보내고 있지만 제방과 자전거 길 등은 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섬진강 하류 일대에는 오늘 새벽 홍수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섬진강댐 방류가 시작됐는데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추가로 초당 1,5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천 주변 도로까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3년 전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도 금강 주변 부여 백제교와 논산 황산대교 등 11곳이, 전북에서는 2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비 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할 텐데요. 내일도 그곳은 비가 많이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그 경계 지점인 충남과 전북에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이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남해안과 경남 지역에도 내일 하루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북 임실 섬진강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 정상이 당초 예정됐던 순방 일정을 연장해 전쟁 중인 지역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이 전후 재건 사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포석이 될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합니다. 자, 김정우 기자. 네, 폴란드 바르샤바의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격적인 이 방문 발표가 나왔는데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한 곳을 방문하는 만큼 상당한 보안이 요구됐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도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야 설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첫 발표가 나왔고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민간인 주거 지역 이르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를 했고 현지 시간 11시 10분부터 공식 환영식과 단독회담, 학대회담 순으로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뒤 공동언론 발표 형식의 회견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인도적 지원 방안과 함께 전후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이번 정상 방문이 성사된 계기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방문을 요청했고 이번 나토 순방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는데 당시 초청이 이루어졌고 이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도 거듭 초청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린 초청이라며 고심 끝에 입장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 순방 기간 여러 차원의 검토가 계속됐고 막판 대통령의 최종 결심으로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현주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조금 전에 김정우 기자도 폴란드에서 전해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 중인 다른 나라를 방문한 거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공식 방문은 처음입니다. 예. 앞서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 파병 부대의 군 통수권자로서 격려차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병지가 아니라 전시국가에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는 현재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자폭 드론까지 출몰하는 등 이 신변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본인이 결심하지 않으면 방문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국 정상의 초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한민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면서 경호와 안전 문제, 방문 필요성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이 결심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깜짝 방문이라고 해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사실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이기 때문에 출발 전부터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방문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출국 직전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저희 TV조선에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걱정된다고 말해서 이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순방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순방 중에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기자들도 지금 갑작스럽게 귀국 일정이 더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이게 철통 보안 속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루어진 건데 윤 대통령은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겁니까? 지금 현지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앞선 해외 정상들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열차와 차량 등 육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예고된 일정 하루 전날 군용기를 개조한 에어포스 2를 이용해서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폴란드의 프레미실 기차역에서 기차에 탑승해서 10시간을 달려서 국경을 넘고 우크라이나 키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경우 G7 정상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야 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는데 인도 순방을 마치는 날 정부 전용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대신 전세기를 타고 폴란드에 간 뒤 역시 기차를 타고 이 키우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아시아 정상 중에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찾게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단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일정 내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진출 기업들을 만나 재건 참여는 해외 인프라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라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전체 사업 규모를 총 2,000조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66조 원 규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에 양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여 또 국제 질서 재편 흐름 속에 한국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을 해왔죠. 그만큼 글로벌 자유연대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13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면서도 빠짐없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해왔던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본인의 외교안보 철학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구호 물품을 포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 잠시 후 있을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회담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또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북을 포함해 2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 포럼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한은 회의석상에서 자신들 도발의 원인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며 이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관총을 쏘고 안 맞았으니 안전한 것이냐고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표로 ARF에 참석한 안광일 주 아세안 북한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세안에서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어떤 얘기 좀 하실 건가요? 하지만 회의석상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북한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정찰기 활동이라며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주변국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냐며 북한의 주장은 기관총을 쏘고 나서 안 맞았으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영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카르타에 모인 가운데 그 도발이 감행이 되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안 대사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안 대사에게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며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안 대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개국의 회의 발언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ARF 의장 성명이 공개되는데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규탄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과도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을 언급하며 한중 간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덕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회 양자회담에서 왕 위원은 제3국의 간섭 없이 관계 회복을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기본 신의가 달린 문제라며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싱하이밍 대사 문제를 언급해 관련 인사의 본분에 맞는 언행과 책임, 처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이부동이라는 군자의 도를 추구하자며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에 근거해 양국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30년을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의원도 흔쾌히 동의하며 한국과 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어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적 상호 보완성으로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여러 분야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 궤도에 올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최근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됐죠. 피해자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보복이 두려워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주차 시비 끝에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이제 얘기를 못하게 이제 목도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목도 조르고 막 이랬거든요. 눕혀놓고서 이제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병원 갈 때도 몇 번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7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과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인펀드의 주범 김봉현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건축왕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재청구 끝에야 구속됐습니다. 기준도 없고 차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로또식의 개념이 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건 대비 구속 인원을 의미하는 구속률은 1%대, 9%대인 일본과 3%대인 독일에 비해 낮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구속영장 심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 씨뿐 아니라 재판 중인 조국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조 전 장관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사회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일단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인 거죠? 네,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자료들을 모두 허위 자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에 따라 조민 씨 또한 허위 자료란 거 알고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이죠.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사법 처리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정확하게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위를 낮추자면 벌금형을 받는 약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조 씨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관행을 따져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때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에 반발해 소송까지 벌여온 조민 씨가 최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검찰이 조 씨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그 입장을 듣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검찰은 조 씨가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어제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국 부부의 입장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국 부부는 입시 비리 1심에서 결백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조국 부부가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조민 씨의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발언과 입장에 따라 딸이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된다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를 포함해 12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만약 조 씨가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본인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총선 출마의 명분도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총선 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2심에서 선고받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시점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 전 장관으로선 자녀 선처를 위해 본인 명예 회복과 재기 발판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글쎄요. 그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와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버지로서 가장 큰 잘못과 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충북 오송 지역 지하차도 자동차 고립사고 현장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소방당국과 군부대까지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주재영 기자, 지금은 구조 작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구조 작업에도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후 내내 비가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하천물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10명을 구조했는데 남성 1명이 숨졌고 9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도로에 설치된 외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9대의 차량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가운데에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급행버스도 포함됐는데 구조된 승객은 함께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협력해 수중 드론과 보트를 띄워 지하차도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동원령을 내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구조자원과 인력을 사고 현장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경북 문경 지역 실종자 구조 현장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도로가 매몰돼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데 날까지 저물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북 문경시 수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종자가 집중된 문경과 예천 곳곳의 도로는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 당국, 구조 대원들의 현장 접근이 더디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9명과 장비 149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오후 3시쯤 어렵게 예천군 효자면 백성마을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시간 만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경북 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는 9명으로 모두 예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밤에 야간 수색을 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육군 54단 장병 130여 명은 흙더미 제거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예천군 용문면과 감천면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경북 문경 수평마을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부대 동원 특별 지시를 내리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내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자체를 도와 구조 활동에 군장비와 인력을 적극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소방과 경찰에는 지자체와 24시간 정보를 공유해 합동 구조 활동을 펼쳐달라고 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를 찾아 주요 하천과 댐 수위를 직접 점검한 뒤 예상 강우량을 파악하고 이를 방류량 관리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황관리관 6개 반을 급파했습니다. 비탈면 붕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붕괴 우려가 큰 지역에 주민 대피가 필요한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창섭 차관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정부는 오늘 밤 9시에 다시 한번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밤사이 대처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더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정희지 캐스터, 지금 비구름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겠는데요. 세찬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들인데요. 충남 청양에 568.5mm의 비를 기록했고요. 공주도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에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에서도 4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도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5에서 60mm 정도로 오늘처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에는 시간당 70mm 이상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만큼 더욱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도 장마는 계속됩니다. 주 중반까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7월 1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